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프레드의 프레드군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강의 컨텐츠로 되게 오래간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에 뭐 각종 시사 정보와 게임 이런 것들을 올리다 보니까 더 이상 그 수업 내용 안 올라오나요? 라는 질문들도 있었는데 그건 아니고 제가 지금 이번 강의처럼 이렇게 다른 강의를 제작하고 있는 동안에 채널을 비워둘 수가 없으니까 그때그때 제가 관심 있어 하는 주제라든가 혹은 그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올리고 좀 그랬던 겁니다. 그동안에 독일어 수업을 제가 두 파트를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영어 강좌를 진행했었죠. 근데 들으셨던 분들이 대부분이 뭐였냐면, 일단 새내기를 위한 독일어 파트가 굉장히 좋았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되게 감사했고, 이제 조금 더 강의 스킬이라든가 이제 편집하는 것들도 이제 뭐랄까 좀 늘어서 좀 더 미려하게 이쁘게 좀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그 이후의 강의들, 15강 이후의 강의들을 좀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셔가지고 고민 끝에 제가 독일어 문법을 좀 정리해 드리는 걸 하려고 시작을 했어요. 일단은 뭐 자세한 얘기는 이 다음 페이지부터 계속 하겠지만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맨 밑에 이 강의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컨텐츠로서 강의 제목이나 내용 등 일체에 대해서 무단 전제나 복제, 재편집, 임의 수정 및 상업적인 용도의 활용 등 어떤 행위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 강의하고 동일한 제목을 쓰는 강의를 발견하시거나 혹은 이 동영상을 유튜브를 그러니까 링크로 퍼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뭐 동영상을 추출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다른 데 올리고 막 이제 이런 식으로 혹시나 하는 것들이 보이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대단히 좀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하고 다시 이제 독일어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제목은 독일어 문법 썸탁이고 독일어로는 Einführung in die deutsche Grammatik 해서 독일어 문법 입문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독일어 문법 썸타기는 이런 분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독일어를 최소 A2까지 하신 분들, 왜 그러냐면 일단 당장 오늘 내일 이렇게 쭉 이어지는 그 강의들을 보시면 내가 이거 하려고 지금 아2 이상 한 건 아닌데 싶을 정도 되게 쉬울 수 있어요. 아주 단순하게 관사부터 시작해서 명사의 특징 뭐 이런 것들까지 다 다루거든요. 그런데 점점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건 뭐 당연한 거고 지금 이렇게 기초부터 시작해서 다 하는 이유가 사실은 이때 탄탄하게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가가지고 그게 구멍이 되는 경우들이 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싶으시더라도 그래도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인스츠바이 정도만 돼도 수업을 들으시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을 겁니다. 근데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정도고 아인스 같은 경우는 글쎄요 이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러나 이제 좀 뭐랄까 경우에 따라 그런 분들 있죠. 바짝 쫓아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제가 보는 선에서 가이드라인은 아스파이로 정해놓긴 했습니다만 그게 안 된다고 해서 뭐 아예 수업을 들으면 안 됩니다. 뭐 이런 건 아니라는 거 그렇게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독일어의 기초 문법을 전체적으로 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특정 동사 파트, 특정 명사 파트 이렇게만 조금씩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보게 될 거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독일어 문법은 그러니까 독일어 문장은 문법을 배우는 이유가 사실 지금 문장 구조의 이해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독일어의 문법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독일어의 문장은 그래서 이렇게 형성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파악하시고 판단하실 수 있는 정도까지 가는 것이 이번 강의의 목표입니다. 자,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이 예습이 아니라 복습을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예습하라고 요구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언제나 복습은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공지사항을 하나 또 드릴 텐데,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제가 뭐, 이걸 가지고 돈을 벌기로 원했으면 애시당초 유튜브에 올리지도 않았을 거고, 다른 데서 뭔가 했을 텐데, 일단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결제를 요구하는 부분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대신에 여러분들이 좋아요와 구독하기, 특히나 여기저기에 요번에 공유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 이걸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좀 접하시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독일어 공부할 때는 스튜디오 프레스에서 그 독일어 강의를 보니까 참 괜찮더라. 그게 가장 좋더라. 이제 이런 식의 평가들이 나올 수 있게끔 준비를 하려고 애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공유, 요번에 많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새로운 게 하나 추가됐는데, 이게 수강료 후원도 가능합니다. 이게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후원을 하시고 안 하시고에 따라서 수업을 들을 수 있고가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즉 수업을
후원을 하신 분은 예를 들면 한 10강까지 들을 수 있고 후원을 안 하신 분은 한 5강에서 끝이고 이제 이런 건 전혀 없는데 누구나 수업은 동등하게 들을 수 있어요. 다만 제가 원래 하는 일이 다른 게 있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일종의 재능 기부하듯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업을 제공하고 시간을 할애하고 이제 그러는 만큼 혹시라도 수강료 후원이 가능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후원을 해주시면 그걸 바탕으로 더 많은 컨텐츠 제작도 좀 할 수 있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이제 책도 구상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제작할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선택사항입니다. 어디까지나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후원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블로그를 참조해 주시거나 혹은 이 강의의 동영상 밑에 설명란을 보시면 어떻게 하면 그 후원을 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뭐 후원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단순하게 한 돈 1,000원부터 시작해서 그게 뭐 그 이상으로 뭐 돈 10,000원이 될 수고 10만 원이 될 수고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소액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것도 있죠. 일부러 물론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후원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종종 이런 걸 해보면. 그래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그런 거죠. 내가 돈 내고 듣는 거니까 더 열심히 듣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애착이 가게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시는 분도 있는데, 언제까지나 뭐 선택사항이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이제 얘기들을 좀 독일어 쪽으로 넘겨보겠습니다. 자, 먼저 독일어 문법이 만났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독일어 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독일어. 딱딱해요, 어려워요, 발음이 거칠어요, 너무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유튜브나 그 페이스북 동영상 같은 거 보면 그거 있었잖아요. 왜 영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그리고 맨 마지막에 독일어 해가지고 단어 똑같은 뜻을 가지는 단어를 불러주면서 발음이 얼마나 거친가 이런 거 봤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science 이런 거 있죠. science 과학 이걸 가지고 영어로 science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science 하고 이제 프랑스어 있고 그다음에 뭐 science 뭐 이렇게 읽었다가 맨 끝에 가서 독일어로 Naturwissenschaften 뭐 이렇게 읽어버리거든요. 아니면 뭐 펜, 스틸로 뭐 이렇게 쭉 하다가 끝에 가서 Kugelschreiber 뭐 이런 거 하고 ambulance, 그러니까 ambulance, ambulance, ambulance 이렇게 했다가 끝에 가서 Krankenwagen 그러니까 어떤 동영상인지 아시죠? 근데 물론 그거는 조금 극단적인 발음을 표현을 한 거예요. 평소에 그렇게까지 센 발음들이 아닌데 좀 일부러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느끼기에 독일어 자체는 거칠고 복잡하고 딱딱하다는 이미지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법이에요. 하필이면. 여러분들 문법 하면 중고등학교 때 이미 영문법 할 때도 그랬잖아요. 재미없어요. 외워야 돼요. 이거 꼭 해야 돼요. 요즘은 회화 중심 아니에요. 막 이제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하는데 사실은 뭐 잠깐 딴 얘기지만 문법 없는 회화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독일어와 문법이 두 개가 서로 만났대요. 최악의 조합이 만났네요. 그런데 독일어와 문법 썸타기는 이 문법 썸타기는 말 그대로 썸을 타는 거예요. 여러분들 썸 탈 때 처음부터 대뜸 들이대고 뭐 전화번호 주세요, 뭐 하세요, 어디 살아요, 뭐 집은 어떻게 되면 호구조사 다 하지 않잖아요. 그러지 않죠? 적당히 거리를 재면서 어떨 땐 살짝 빠지기도 하고 조금 더 들어가기도 하고 해가면서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도 이제 살펴보고 상대방이 뭘 싫어하는지도 살펴보고 아 요렇게 하니까 조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요러니까 좀 싫어하는 것 같은데 좀 간을 보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런 것처럼 아주 그냥 한순간에 깊게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간을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독일어 문법에 대해서는 알아가는 이제 그런 시간들을 가지는 게 요번 독일어 문법 썸타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독일어 얘기를 해볼게요. 자, 제1강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품사인 명사라고 했죠. 자, 여기서 명사라는 게 대체 뭔지부터 알아야 되는데 이게 이름 명자고 그러니까 이름을 나타내는 품사다 해서 명사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떤 사람이나 사물 등의 이름을 나타내는 품사가 명사란 얘기죠. 예를 들면 첫 번째 그림 요거 뭐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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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책이잖아요. 책. 책. 우리말로는 책이라고 하겠죠. 영어로 뭐라 그러죠? book이라고 하겠죠. 여러 개니까 뭐 books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 a book이든 books든 자 혹시 이거 독일어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시나요? 뭐라고 하는지? 얘는 독일어로는 das Buch라고 합니다. 일단 이렇게 써놓을게요. 아시는 대부분은 아시겠 텐데 혹시 모르니까 자 가운데 있는 건 이거 우리말로 뭐라 그러죠? 얘는 사과라고 부르죠. 영어로는 apple 하고 쓰죠. 이렇게
독일어로 혹시 이거 뭐라고 하시는 아나요? 뭐라고 하는지? 독일어로는 사과를 뭐라고 할까요? Der Apfel이라고 하죠. Der Apfel. 발음 주의하세요. Apfel이죠. 앞 할 때 P는 그 양수는 바이레이비얼 사운드라고 해가지고 그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붙어야 돼요. 그래서 앞 하고 입이 다물어지죠. 그런데 F는 이거를 이제 윗니가 아랫입술에 닿아서 새는 소리, 하고 새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앞펠 이렇게 발음이 바뀝니다. 앞펠, 앞펠 이렇게 발음 주의하시고. 이 사람 뭐죠? 세 번째 사람? 오바마죠. 오바마. 버락 오바마. 자, 어쨌든 간에 사람이고 사물이고를 떠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다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명사, 요것도 명사, 요런 애들을 그냥 이름을 명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책이라고 부르고 요거에 대해서 영어로는 a book 혹은 books라고 부르고 독일어는 das Buch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냥 요런 애들이 명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와 관련해서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단어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이미 쓰고 있는 독일어 단어거든요. 예를 들면 알바라고 하는 데 있죠. 알바. 알바. 알바 원래 예전에 뭐라고 불렀죠? 얘를 갖다가 아르바이트라고 불렀어요. 아르바이트. 자, 근데 아르바이트를 그냥 봐도 우리말이 아닌 것 같은데 얘를 영어로 써보세요. 그러면 아무도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써볼까? 아르바이트 뭐라고 쓰지? 바이트면 뭐 이건가? 이렇게인가? 시도가 안 돼요. 그리고 사전에 찾아봐도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얘는 영어 단어가 아니기 때문인 거거든요. 얘는 사실 독일어 단어예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는 바로 요렇게 씁니다. 어떻게 쓰느냐? 이 아르바이트. 자, 발음 주의하세요. 에하고 이가 만나면 독일어에서 에와 이가 만나면 발음을 어떻게 하죠? 아이라고 발음하죠. 아이라고 발음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베이트가 아니고 바이트라고 발음을 했네요. 바이트. 그리고 이와 에가 만났을 때는 발음이 이가 길게 나죠. 소리가 그냥 이 하고 길게 나죠. 그래서 다이가 아니고 앞에 것도 D라고 했어요. D, 아르바이트. 또 한 가지는 우리말로 아르바이트 하면 요렇게 아르바이트 하면 뭐예요? 오음절의 단어가 되잖아요. 아르바이트. 그런데 얘는 사실은 아 하나하고 바이트라고 하는 두 개의 덩어리로 만들어진 발음 구조상 두 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음절의 단어예요. 그래서 아르바이트 이렇게 아르바이트 이음절로 끊어서 읽어주셔야 됩니다. 아르바이트가 아니고 아르바이트. 다시 한번 아르바이트 이렇게. 그리고 die Arbeit죠. 자, 독일어 명사의 특징 이거 아시죠, 여러분들? 항상 어떻게 써요? 앞에다가 관사를 써주는데 그 관사가 어떤 종류가 있죠? 데어디다스가 있다는 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독일어는 모든 명사에다 성이 있어요. 성이. 남성, 여성, 중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영어에선 he나 she, it처럼 이렇게 인칭 대명사에만 성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독일어는 일반적인 모든 명사에 다 성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영어도 물론 옛날에 있었던 건데 지금은 사라진 겁니다.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책상은 남성, 의자도 남성. 그런데 책상에 있는 스탠드는 여성. 뭐 이런 식으로 모든 사소한 명사들마다 그런 사람 이름처럼 고유명사 빼고 일반적인 명사에는 대부분 다 남성, 여성, 중성 성이 있다라는 건데 그 성을 남성일 때와 여성일 때와 중성일 때를 각각 정관사 the와 d와 das를 활용해 가지고 써주고 있어요. 그래서 명사 앞에 이렇게 관사를 써줌으로써 die Arbeit 이렇게 써줌으로써 아하 이 아르바이트라고 하는 명사는 여성 명사구나 die니까 der, die, das에서 여성 명사구나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요렇게 쓰고 났는데 앞에는 관사가 없다고 쳐볼게요. 그럼 뭐예요? 사실은 이 아르바이트라고 하는 건 우리가 는 알바가 아니에요. 얘는 의미 자체가 노동, 직업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로는 the job에 해당하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는데 요렇게 쓴 거하고 요렇게 쓴 거하고 뭔가 다른 점 보이시나요? 혹시 느끼시나요? 관사가 있다라는 거 물론 독일어 관사는 성까지 표현해 주지만 그거 말고 또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첫 글자를 어떻게 썼어요? 대문자로 썼잖아요. 아르바이트 할 때 대문자로 썼잖아요. 첫 글자를. 그죠? 영어는 어떻게 써요? 문장의 처음에 나올 때만 대문자로 쓰죠.
그런데 얘는 문장 아니잖아요. 이거 그냥 단어 쓴 거잖아요. 그런데도 첫 글자를 대문자로 썼다. 그래서 독일어 명사의 특징이 뭐예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쓴다는 거 있었고 또 뭐예요? 관사를 통해서 명사의 성을 표현해주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두 가지 특징들을 요 단어 하나만 두고도 설명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어쨌든 얘가 노동 내지는 일 이런 거라고 했으니 우리도 이제 진짜 알바가 뭔지 찾아가는 건데 자, 알바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죠. 파트타임 잡이라고 하죠. 파트타임 잡. 풀타임 잡이 아니잖아요. 파트타임 잡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그걸 독일어로는 Teilzeit Arbeit이라고 합니다. 자, 아까 뭐라 그랬냐면 독일어에서 에와 이가 맞는 발음을 어떻게 한다? I라고 발음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도 Teil 그다음에 Zeit 그다음에 Arbeit 전부 다 I죠. Teil, Zeit, Arbeit 이렇게. 자, 그 중에서 Arbeit라는 단어가 아까 얘기했던 job하고 이어진다 그랬고 그리고 tile이라고 하는 건 part입니다. part.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 같은 거 볼 때 tile eins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이게 part 1 그런 얘기거든요. part 1 이렇게. 그리고 site는 영어의 time에 해당하죠. 그래서 tile, site, arbeit로 하면 그게 뭐다? 이게 part time job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앞에 있는 단어하고 뒤에 있는 단어하고 뭔가 생김새가 심상치 않네요. 철자가 다르다는 거 말고 철자가 당연히 다르겠죠. 언어가 다르니까. 근데 얘는 어때요? 파트가 원래 사실 하나의 뜻이 있고 타임도 뜻이 있고 job도 뜻이 있죠. 원래 각각이. 그런데 그 세 가지 단어가 하나로 만나면서 뭘 만들었어요? 하나의 합성 명사를 만들면서 이 세 가지가 같이 있어야 한 가지 뜻이 되는 거잖아요. 뭐라고? 알바라고. 원래 파트는 부분이란 뜻이고 타임은 시간이고 job은 직장, 뭐 일, 노동 이런 거잖아요. 근데 세 가지가 합쳐져서 알바라는 새로운 의미를 여기서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런데 Teilzeit Arbeit의 경우는 뭐예요? 세 가지 단어가 만난 거는 똑같은데 어떻게 썼어요? 전부 다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붙여서 썼다는 거죠. 전부 다 붙여서 썼죠. 이거 실제로 띄어쓰기 하면 틀려요. 예를 갖다가 예를 들면 뭐 die Teil 해놓고 띄고 Zeit 띄고 Arbeit 이렇게 쓰면 실제로 틀려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붙여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독일어 명사의 특징 세 번째 뭐가 나와요? 아하, 합성 명사일 때는 전부 다 그걸 붙여 쓰는구나 라는 게 보이죠. 그러면 모든 명사에 성이 존재한다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럼 얘는 성을 어떻게 결정해요? 그게 고민이죠. 왜? 얘도 있었고 얘도 있었고 얘도 있었잖아요. 이럴 때는 그 합성 명사 가운데 맨 마지막에 나오는 명사의 성을 따릅니다. 그래서 앞에서 뭐였어요? Die Arbeit였죠. 그러니까 Teilzeit Arbeit도 어때요? Die Teilzeit Arbeit에서 똑같이 여성 명사가 된다라는 게 특징이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는 순간 독일어 명사의 특징 뭐였어요? 첫 번째, 모든 일반 명사에는 성이 존재한다라고 했고, 그 두 번째는 성을 관사로서 표현한다고 했고, 세 번째는 그 모든 명사의 첫 글자는 반드시 어떻게 쓴다? 대문자로 쓴다 얘기했고, 네 번째, 합성 명사는 싸그리 붙여서 쓴다. 붙여 쓰되 그 성은 맨 마지막에 붙어 있는 명사를 따른다. 이렇게 하는 게 독일어 명사가 가지는 네 가지 특징이에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어떻다? 명사는 성을 가진다가 있었고, 두 번째 그 성을 뭘로 표현해요? 관사로 표현한다, 데어디다스로 표현한다 라는 게 있었고, 세 번째는 합성 명사는 어떻게 써요? 띄어쓰기 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 라는 거 얘기했고, 그죠? 다 붙였으니까. 그리고 그 얘기를 안 했네요. 첫 글자 대문자로 쓴다는 거. 그 명사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쓰고 합성 명사는 띄어쓰기 하지 않는다까지가 이렇게 네 가지 큰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붙여서 쓰면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어요. 이렇게 쓸 때 이렇게 장단점이 있어요. 자, 요거의 문제가 뭐냐면 사실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토익, 토플도 마찬가지 시험 볼 때 가장 흔히 말해서 빡치는 거 문장의 단어가 쭉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다 보면 동사는 어떻게든 찾아요, 찾기는. 근데 이게 무슨 명사인지 흔히 말해서 뭐 목적어인지 주어인지 뭔지가 판단이 안 돼요. 어디까지가 구은구 절이고 뭐.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파트타임 잡이라는 단어를 각각 셋 다 알죠. 하나하나도 알고 다 합쳐서도 알죠. 이러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X와 Y와 Z가 하나의 단어라고 뭉쳐 있다고 쳐볼게요. 여기서 근데 셋 다 단어 뜻을 몰라. 그런데 이게 X와 Y인지 XY와 Z인지 혹은 XYZ가 하나인지 무슨 수로 알 거냐는 얘기예요. 단어 뜻을 모르면 사실은 합치거나 말거나 뭘 할래도 쉽지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영어 단어가 가지는 좀만 문장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면 그게 어려워져요. 정말 힘들어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Teilzeit Arbeit처럼 붙여서 써버리면 뭐예요? 적어도 어떠한 단어 사이에 띄어쓰기가 없으면 무조건 아 얘는 한 단어구나. 아 얘는 명사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잖아요. 명사라는 게 판단이 되고 나면 그다음 뭘 할 수 있어요? 이게 주어의 역할하든 목적어 역할하든 왜? 그 명사의 역할이 그거잖아요. 명사 기능이 주어 기능을 할 수도 있고 목적어 기능을 할 수도 있고 아 그러니까 얘는 주어거나 목적어거나 뭔가 하나이겠거니 뭔가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독일어 합성 명사가 문장 안에서의 장점이에요. 그런데 단점이 심각한 단점이 뭐냐면 예를 들면 FBI 국정원 독일어는 BND라고 합니다. 얘가 뭐의 약자냐면 얘는 Bundesnachrichtendienst입니다. Bundesnachrichtendienst 이게 한 단어예요. 미쳐버리죠.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 Bundesverfassungsgerichts거든요. 한 단어가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붙여 써야 되다 보니까 그게 한 단어인 건 알겠는데 단어가 일정 이상 길어지면 너무 말도 안 되게 많이 붙여야 된다는 게 최대 단점이거든요. 이게 뭐 장단점이 있는데 이건 뭐 어쨌든 사설로 하는 얘기니까 뭐 이걸 뭐 공부안에 미칠 것 같아 이런 거는 전혀 아니고 요런 게 있다라는 거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요번에는 문장 내에서 독일어의 명사를 찾아봅시다라고 했는데 선생님 무슨 이런 걸 벌써 갖고 와요. 전 독일어 몰라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텍스트를 하는 건 해석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걸 가지고 뭐 문법적인 구조로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명사를 찾는 건데 자, 앞에서 독일어 명사가 갖는 네 가지 특성을 뭐라고 얘기했나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는 일반적인 독일어 명사는 전부 다 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했었고 남성, 여성, 중성. 그거 성을 표현하기를 관사인 der, die, das로 표현을 하더라라는 게 있었고 세 번째로 독일어의 명사는 문장의 처음이든 마중이든 상관없이 첫 글자는 반드시 어떻게 쓴다? 대문자로 쓴다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합성 명사는 전부 다 붙여서 쓰더라. 그리고 거기서 하나 더 나가면 그는 그 붙여 쓰는 것 중에 맨 뒤에 오는 단어를 기준으로 그 합성 명사의 성을 잡더라. 요거 요렇게까지 기억을 하시겠죠? 그렇게 보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첫 글자가 대문자로 써 있으면 명사겠죠. 독일어 명사의 특성이니까. 그런데 명사가 아닌 단어라고 할지라도 문장의 맨 앞에 오면 당연히 대문자로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문장 맨 앞에 온 첫 글자가 대문자인 단어는 명사일 수도 있고 명사가 아닐 수도 있죠. 그죠? 확률상. 그러면 확실하게 명사를 찾으려면 일단 문장 맨 앞에 나온 단어는 빼고 문장 중간에 있는 첫 글자가 대문자인 단어들만 찾으면 걔네들은 명사라는 게 확실하겠네요. 그렇죠? 자, 바로 그걸 하는 겁니다. 요 텍스트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로이터 통신의 어떤 신문 기사인데 방송 기사인데 거기 나온 거 중에 우리가 명사만을 찾아보는 연습을 할 거예요. 자, 제목은 요건 제목 요건 일단 빼고 밑에 일단 천천히 제가 한번 읽어만 볼게요. 지금 해석하고 뭐하는 거 아닙니다. 읽어만 볼게요. 발음만 들어보세요. Während Kanzlerin Merkel sich zu einer weiteren Kandidatur als Kanzlerin bedeckt hält, prescht ihr Parteikollege Norbert Röttgen voran.
und kündigt im amerikanischen Nachrichtensender CNN an. Sie wird als Kanzlerkandidatin antreten. 요렇게 천천히 한번 읽어드렸는데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während 첫 글자가 대문자인데 하지만 문장에도 처음이죠. 문장 맨 앞에 나오면 얘는 명사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으니까 빼버릴게요. 그리고 칸슬러겐 대문자인데 첫 글자가 얘는 그럼 명사구나 하는 거 하나 됐고 메르켈 이것도 첫 글자가 대문자네 그러면 명사구나 할 수 있고 sich zu einer weiteren 까지 다 소문자죠. 그런데 대문자로 칸디다투어라고 나오네요. 아하, 얘도 그럼 명사구나. 칸디다투어 해놓고 als 소문자고 칸슬러긴 또 대문자네요. 아하, 얘도 명사구나 하고 체크하고 bedeckt hält까지 다 소문자죠. 지금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문법적인 어떤 거 따지는 거 전혀 없습니다. 크기만 보는 거예요. 단어 생김새. 그 다음에 recht ihr Parteikollege 대문자고는 첫 글자고 그럼 얘도 명사겠구나 체크하고 Norbert Röttgen 이것도 대문자네 이건 사실 사람 이름이지만 어차피 대문자니까 명사 확실하고 그 다음 flogen 소문자 und kündigt im amerikanischen 해놓고 다 소문자인데 그 다음에 뭐 나왔어요? Nachrichtensender 보이네요. 대문자니까 명사겠지. Nachrichtensender. 이건 그 다음에 CNN 고유명사죠. CNN. 말하기를 Sie 첫 글자 다운편에 있는 것은 처음 문장이 시작되는 거죠. Sie 첫 글자가 대문자지만 명사가 아닐 수도 있죠. 명사가 아니어도 문장 처음에 오면 대문자로 쓰니까 그러니까 일단 빼버릴게요. 그 다음에 wird 해놓고 als Kanzlerkandidatin antreten. 요거 Kanzlerkandidatin. 이거 첫 글자 대문자. 그럼 얘가 명사겠구나.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죠. 생김새만 보고서 첫 글자가 대문자인 단어만 찾은 거예요. 이렇게 봄으로써 적어도 이 문장 우리가 지금 해석할 수는 없고 지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어디에 명사가 있는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무슨 근거로? 첫 글자가 대문자인 걸 찾으면 된다. 이렇게 해서 독일어 문장의 안에 있는 명사를 찾아본 겁니다. 자, 오늘의 핵심 정리 한번 살펴볼게요. 독일어 명사는 첫 글자를 어떻게 쓴다고요? 항상 대문자로 쓴다. 첫 글자는. 두 번째, 독일어 명사는 뭐가 있어요? 성이 존재한다. 성이 존재. 남성, 여성, 중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성을 어떻게 했어요? 관사를 통해서 표현했어요. 뭘로? der, die, das로 표현했습니다. 지금 이거 모르셔도 돼요. 다음 시간에 다 설명해 드립니다. 그리고 독일어 합성명사 어떻게 써요? 띄어쓰기를 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 이렇게 특징들이 나왔죠. 독일어 명사는 첫 글자를 항상 대문자로 쓴다. 독일어 명사는 성이 존재한다. 그 성은 관사를 통해서 표현한다. 그리고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다까지 이렇게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전혀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그냥 물론 독일어를 많이 보기는 하셨을 텐데 기본적으로 언어적인 특징들을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질 거예요. 쭉 한꺼번에. 왜냐하면 기술적인 부분들은 사실 어디 가서 다 들을 수 있는데 이 언어가 과연 어떤 근본적인 특성을 갖고 있느냐를 파악하지 못하면 일정 이상 깊이 있게 공부를 할 수가 없고 일정 이상 수준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살펴보는 거니까 지금은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갈 테니까 어렵지 않죠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공부를 같이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언제나처럼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고 공유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독일어 문법 썸타기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인사드릴게요.